이제 도심과 부도심이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쏠려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성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35년까지 고양시에서 개발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은 안녕하세요, 플랫폼TV입니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2035. 고양시가 도시기본계획이 한번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리뉴얼이 됐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설정했던 도시계획과 변경사항이 발생했죠. 뒤늦게 발표된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바로 창릉지구. 사실은 이제 창릉지구는 원래 2030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는 도심지 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에 어쨌든 창릉 신도시가 끼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도시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21년도 연말에 다시 새롭게 승인된 2035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계획안 해설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일반 사항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성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고양시처럼 이렇게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된 거는 1996년도 일산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시발이 된 거고요.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108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구 밀도로는 경기도권에서는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는 수원시 대비했을 때는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이제 개발 밀도가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제 개발 밀도가 낮다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국가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서 신규 개발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잘 보고 향후 계획인구 배분이 가시적으로 높게 잡혀 있거나 새롭게 지역중심 개발지로 선정된 지역, 그리고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진척이 된 도심이나 부도심 인근이면서 지정학적인 길목에 위치한 개발 제한구역이나 미개발지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이 행정구역상 상당히 많은 면적이 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아직 묶여 있는데,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제 개방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도시 중의 하나로, 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특례시로 승격이 된 부분과 충분히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 되는 이 특례시 이 승급,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부가 주최하는 공모 사업이나 국책 사업, 그리고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유치가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 토지 개발이 가속화되고 집가 및 도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일반 시일 때 대비 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그다음에 생계급여 등 이 시민 복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도시개발 사업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집가 상승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반시와 광역시의 어감 차이처럼 단순히 특례시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추가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자연스럽게 도시 가치는 당연히 같이 오르게 된다. 이런 4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기대 효과의 결과는 도시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 도시 지역의 가치의 오름세는 타 도시 대비 더 가파를 것이고, 미개발지의 도시화 역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근본에 특례시로 승격이 되는 전국 4개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서울시계와 직접 경계를 맞닿고 있는 도시이면서도 또 광역시인 인천시, 특별시인 서울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4개의 특례시 중에서 발전 가능성과 이 특례시 승격으로 인한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인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양시 전체 인구 규모는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에 속합니다. 가장 많은 도시가 수원시 118만 명, 그 다음이 고양시 108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인특례시 107만, 그리고 네 번째 성남시 93만, 다섯 번째가 화성시 88만 명입니다. 자, 108만 명 중에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자, 전체 인구의 74.7%, 이제 동급 특례시인 수원시가 76.1%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용인 특례시인 71.7%보다는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우 수요도 측면에서는 이 수원시보다는 좀 떨어지고 용인시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제 특성을 한번 보면 전체 산업 중에 이 87.8%를 차지할 정도로 3차 산업 인구가 대다수인 전형적인 소비형 도시라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장 용지 자체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전체 경제 구조상 제조업보다는 이 3차 산업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양시에서도 이 경기 수도권 남부 지역 대비해서 낮은 지역 총생산, 그러니까 GRDP로 인한 인구 대비 적은 일자리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핸디캡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 이 향동지구, 덕은지구, 그 다음에 삼송지구에서 이 사업체 수요지수 값 관련된 조사에서 이 제조업체에 대한 수요도가 매우 불리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산업구조 구성비를 보면 1차 산업이 0%, 2차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8.5%, 자, 3차 산업인 이 서비스 업종이 무려 87.8%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주간 활동 인구를 한번 보게 되면 2010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입인구와 유출인구가 있는데 유출인구의 85.6%가 통근에 의한 유출로 나타나고요. 유입인구 대비 유출인구가 2.3배 수준. 대부분 통근 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불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족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가 100만이지만 베드타운으로 성장된 도시이면서 또 과밀 억제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개발이 지양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토지공법상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전체 고양시 면적의 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양시가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도시 전략에 상당수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주간 활동 인구 비율을 늘리기 위한 이 산업구조 개편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양시의 4가지 도시 구상 핵심은, 첫 번째는 상암 DMC와 와의 연계입니다. 직접적인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이 이제 덕은지구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남북 통일 대비해서 이 상업과 업무와 문화를 육성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네 번째를 보시면 결국은 이 파주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북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파주시를 포함한 자족도시권, 고양시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파주도 상당 부분 역시나 이제 서울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와 고양을 묶어서 하나의 자족 도시권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서울에 대항하는 자족 경제권 형성을 가지는 것이 이 네 번째 목표입니다. 파주에 운정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운정신도시의 인구에 대해서는 서울시보다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길목에 있다 보니까 일산 지역의 일자리를 더 늘려서 파주 지역의 주간 인구를 일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이 고양시는 방송, 영상, 문화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일산 중심 생활권에는 이 방송, 영상, 한류월드, 킨텍스 등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덕양 생활권은 아직 개발이 미흡한 개발 제한구역에 합리적 조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추후 개발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큰 틀에서는 기존 일산보다는 지축, 삼송, 창릉, 향동, 덕은을 포함한 이 덕양구의 집값
물가 상승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개발 제한구역을 더 풀어나가겠다는 뜻이고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이 도시용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 기본 방향은 기존 시가지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를 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 체계를 형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균형 발전보다는 기존의 일산 그리고 화정 중심의 도심 위주의 개발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요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붙여지는 부분은 화정 플러스 창릉지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자, 도시 중심지에 대한 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선정을 한 안은 이 통합형 공간구조라고 해서 2도심, 2부도심 그리고 8지역 중심의 체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도심은 일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정 창릉이 묶여진 화정 창릉 CBD 이렇게 두 개의 도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2부도심은 화정과 가까운 이 대곡지구 그리고 삼송지구가 부도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지의 지역 거점 중심지는 대화, 탄현, 장항,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은 8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교통축을 고려한 부도심 구성했다. 그러면 광역교통축이라는 게 뭐냐? 이제 GTX죠. 결국 GTX A라인. 갑자기 끼어들어온 이 창릉지구 때문에 결국은 이 고양선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교외선, 현재는 운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 수도권 순환전철선 을 구성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외선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수혜지는 대곡지구입니다. 기존에 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일산 생활권, 화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덕양 생활권에 있어서 이 화정 바로 옆입니다. 결국 대곡은 GTX A라인, 고양선, 기존의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경기도 북부의 의정부까지 연결이 되는 이 교외선까지 합쳤을 때 이 5개 이상의 이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대곡지구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고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낙후된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울과 근접한 지역입니다. 서울과 근접한 이 덕양 생활권 중에서도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 어려운 이 산지 지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북부 덕양지구가 사실은 개발이 조금 가장 미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이 도심권에 포함된 부분이 삼송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결국은 기존의 일산 그리고 화정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나가면 영역적으로 봤을 때는 덕양 북부권에 속하는 창릉지구를 들 수는 있지만 사실 창릉지구도 엄밀히 따졌을 때는 북부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남부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도교통과 강변북로, 자유로, 통일로까지 이어지는 한강축을 따라가고 있는 간선도로와 맞물려서 덕양 생활권의 남부권 중심으로 개발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도심 그리고 부도심 그리고 지역 거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점과 거점을 잇는 성장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장축을 보게 되면 어느 거점 위주로 더 개발이 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도시발전축은 총 3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주 성장축은 대화, 일산, 대곡, 화정, 창릉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첨단 산업 기반의 복합 자족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기존의 일산지구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 중심지 연계로 역세권 계획으로 도심 연결축을 형성하겠다라는 부분은 대곡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급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창릉 신도시와 기존의 가장 큰 고양의 개발축이었던 일산, 교통의 요지인 대곡을 통해서 이 두 도심을 연결하는, 자, 그리고 대화역을 중심으로 해서 GTX A라인과 운정역을 연결하는, 파주까지 연결이 되는 가로축의 주성장축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 발전을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가지 부성장축 중에서 첫 번째 성장축이 이제 탄현, 일산, 장항입니다. 기존의 가장 핵심이었던 도심인 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연결된 이 파주와 킨텍스,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장항지구를 연결하는 이 남북 간의 부성장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자, 부성장축 2축은 삼송, 화정, 창릉, 덕은입니다. 자, 중요하죠. 이 화정, 창릉은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삼송지구, 삼송은 또 지하철로 서울과 연결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 덕은이 껴 있습니다. 그죠? 가로축의 주성장
성장축을 지원해주는 부성장축으로 해서 두 번째로 이 서울과 인접한 동측은 삼송과 화정창릉과 덕은을 연결하겠다라는 부분이 주 핵심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역시 덕은입니다. 이제 성장축 부분만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 성장축, 그리고 절대 기존의 이 도심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 뭐 인천이라든지 수원보다도 조금은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측면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추려서 크게 2개 지역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4개 지역입니다. 일산생활권과 덕양생활권, 그리고 서부, 동부, 그리고 북부, 남부로 나눠지는 총 4개의 이 도시 생활 권역을 각각 비교를 해보고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될 것인지 가성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도심과 부도심이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쏠려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서부권은 일산동, 탄현동, 주엽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동부권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고봉동, 덕양 북부권 원산동, 효자동, 신도동, 고양동, 관산동, 흥도동, 창릉동, 화전동, 남부권 주교동, 성사동, 능곡동, 화정동, 행주동, 행신동, 대덕동. 일산 서부권을 보면 미래평화 첨단산업단지, 일산 동부권은 방송, 영상, 문화, 예술, 지식기반산업, 덕양 북부권은 친환경 주거자족, 개발 안 하겠다는 뜻이죠. 덕양 남부권 교통, 첨단산업, 문화예술, 융복합 중심, 대곡역과 행신역,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중심으로 한 이 교통의 요지 중심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거점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2개의 도심은 일산 서부권과 덕양 북부, 덕양 남부 이렇게 3개로 쪼개져 있는데 사실상 창릉은 남부권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북부보다는 남부권에 주도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서부, 일산 남부 쪽이 유리하고, 자, 부도심은 일산 생활권은 없습니다. 일산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도심을 굳이 형성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역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덕양 생활권 같은 경우는 2개의 부도심을 가지고 있죠. 이 북부권의 삼송, 그리고 남부권의 대곡. 이 대곡은 이 부도심 역할을 하는데 삼송과는 좀 다릅니다. 삼송은 낙후된 북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거점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송이 들어간 거고요. 이 대곡은 개발 거점으로 지금 세워진 곳이 아니라 기존의 2개 도심인 일산과 화정을 연결하고 있는 오히려 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축, 도로와 철도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심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는 2개의 부도심이 있지만 부도심의 쏠림 현상이 좀 있고요. 대곡지구가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도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산보다는 이 덕양 생활권 중에서 남부, 덕양의 남부 쪽에 무게중심이 상당히 쏠려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지역 중심은 다 격가지로 보면 되는데 도심하고 연결을 했을 때는 역시 일산에 붙어있는 이 대화 탄현 쪽이 상당히 우세하고요. 전통적인 CBD인 일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파주와의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파주의 운정신도시와 서울로의 유출 인구를 일산의 일자리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일부 가지게 될 그런 거점 역할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와 탄현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덕양의 남부 생활권 중에서 원당, 특히 이제 덕은입니다. 이제 덕은지구를 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결국은 고향의 중심축은 가로축입니다. 근데 그 가로축이 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결국은 고양시는 배드타운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 배드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이죠. 서울로의 교통의 중심이 되었던 이 도로는 수색로, 자유로입니다. 이 2개의 도로망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덕은지구입니다. 특히 덕은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최접점에 붙어있는 지역이고요. 지리적으로 덕은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보시면 이 상암 DMC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한다.
고양시의 근본적인 개발축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은지구의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역은 역시 덕은지구가 맞습니다.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대곡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 중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이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도시 위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 일산에 붙어있는 대화와 탄현지구, 덕양 남부권에 해당하는 이 덕은지구를 중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계획을 한번 보면요. 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는 이 덕양입니다. 자, 덕양의 북부인데요. 이 덕양 북부가 152% 인구 증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양 북부에서 인구 증가 계획이 높게 잡힌 이유는 이 창릉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삼송도 있지만 삼송은 이미 이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이 창릉지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창릉지구는 사실상 남측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덕양 남부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120%로 나타나는 이 일산 서부권, 역시나 일산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와 탄현 쪽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현재 교통을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교통량, 특히 이 지하철 교통량, 일일 수송량, 일일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를 이제 보게 되면 이 3호선 화정역입니다. 하루 이용량이 이제 4만 명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화정역은 역시나 덕양 남부권에 속하고요. 자, 두 번째가 3호선 삼송역입니다. 삼송역이 34,000 정도의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삼송지구는 조금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덕양 북측에 속하지만 사실상 도심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부도심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자족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굳이 비율을 든다면 광역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이 강원도죠. 이제 강원도에서 원주 정도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비율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전반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은 곳이 역시 일산입니다. 3호선 대화역 28,000, 그리고 경의선 일산역, 경의선 탄현역까지 해서 각각 이제 18,000, 15,000 이제 이렇게 되는데, 현재도 지하철 이용량이 가장 많은, 인구 유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일산 서부권과 덕양 남부권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개발 면적. 앞으로 향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2035년까지 각 권역, 생활 권역별로 개발 예정 면적이 잡혀 있습니다. 좀 가장 근실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개발 면적이 가장 크게 잡혀 있는 곳이 덕양 북부권인데요. 역시 창릉지구입니다. 남부에 속하죠. 자, 그 다음이 일산 동부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서쪽보다 동측이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대부분이 많이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중에서 개발 면적이 증가됐다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었지만 이 부분이 도시화 권역으로 변경이 돼서 결국 도시가 신생되는 이런 부분인데, 가장 많이 도시화되는 이 면적은 덕양 북부권에 해당하는 이 창릉지구고요. 이 창릉지구가 상당히 면적이 크고, 그 다음은 이제 일산 생활권에서의 동부권에 해당하는 장항동과 풍동, 2025년도에 상당 부분 많은 미개발지가 이 개발지로 변경이 되어서 개발 면적으로 편입이 되고, 2030년에 3단계 개발 면적에도 가장 큰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지구 그리고 풍동지구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2035년까지 고양시에서 개발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은 덕양 남부권,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철도 교통이 지나가게 되는 가장 유력한 지역인 대곡지구와 도심인 화정, 이쪽 지역이 사실은 가장 도심 밀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곳은 역시 덕은지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고양시의 인구를 지탱해주고 있는 일산 생활권과 맞붙어 있는 대화와 탄현, 특히 이제 파주 쪽의 그 주간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탄현과 일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주된 골자로 보여지고, 그 외에는 장항과 풍동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 영상 문화와 지식 기반 산업의 집적지 역할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오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지역들과 봤을 때는 뭐 과연 크게 주목을 끌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고, 덕양 북부권에 속하는 지역 중에서도 이 삼송을 제외한 관상과 고양 같은 경우는 이 부도심인 삼송과의 거리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이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부도심과의 연결을 위한 이 광역철도라든지 광역교통망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2035년까지도 사실 크게 집가 상승이라든지 개발 여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